지금 연금에 대한 담론이 약간 이념적이고 가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사로 쓸 때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제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개량화된 시각으로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김우창 교수, 실제 특이할 뿐만 아니라 약간 좀 독보적인 면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그렇죠. 개혁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제 2006년에 미국의 퇴직연금 개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프린스턴 시절 스승님이 미국 하원에 도움을 주셨고,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프랑스 연금 개혁 있잖아요. 저하고 좀 이제 유사한 연구를 하는 동료 학자가 하나가 있어요. 프랑스의 그랑제골 중에 한 곳에 마크롱 대통령이 좀 안을 개선해서 내달라.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는 전문가들이 합의해야지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건데, 사실 한국은 좀 특이하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의 경력이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기에 특이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로벌로 보면 글로벌로 전혀 안 보면 특이한 저 같은 것이다. 사람은 되게 일반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채널을 이끌었던 그런 분석왕의 핵심 주제가 피카오 코리아였는데요. 피카오 코리아에서 다뤘던 문제는 연금 문제부터 수도권 과밀화, 초저출산, 그리고 소위 국가소멸 그런 위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었는데, 댓글들이 정말 많았었던 게 뭐 문제 지적은 나도 할 수 있다, 해법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작년부터 제가 이 주제로 우리 채널을 키우는 과정에서 해법이 뭘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름 정도가 되니까 각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꼭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전문성과 해안을 나눠주실 분들을 조금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왕 피카오 코리아에 매칭이 되는 분석왕 세이브 코리아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기획하느라 우리 채널이 한 3개월 놀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주제로 분석왕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주제는, 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 피크아웃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이런 책을 읽고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 책의 저자분이 세 분이신데, 부득이 한 분은 또 현직에 좀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두 분을 모셔가지고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얘기를 조금 나눌 거거든요. 일단 제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유원중 KBS 기자님이십니다. 이분은 KBS 사회부, 그 다음에 기동 취재부, 경제부 기자로 오래 활약을 하셨고요. 탐사보도 부장하고, 그리고 시사 제작 부장, 또 유럽 지국장, 파리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시작을 알리게 된 거는 2023년에 유원중 기자님이 연속기획 국민연금의 국가는 없다라는 그런 기사를 연속해서 내면서 이 책이 이제 집필되는 그런 단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선정을 한 그런 2023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도 들어가셨기 때문에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 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원중 기자님은 2011년에 KBS 기자협회장을 또 역임하셨고, 2014년에는 뉴스타파 객원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언론인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또 직접 들어가서 기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목숨을 건 그런 지역에 간다는 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기자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집필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27년 차 기자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현직하고는 좀 멀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가장 최근에 강렬한 기억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기자가 됐거든요. 네. 사실상 회사에서 야, 너 여기 취재 허가 났으니까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거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장을 했죠. 야, BBC, CNN 뭐 온갖 방송이나 매체들 다 안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그 안에 못 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기억이 제일 어쨌든 그렇게 용기 내서 하시니까 또 다른 분들도 다 소위 가면서 뭐 다 따라와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KBS만 넣어줄 수 없으니까 다른 언론사들을 이제 같이 엮어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취재 허가를 내준 상황이었고요. 근데 유원준 기자님은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또 동료 기자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 아까 방송 간의 형평성 때문에 또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왔었다고도 생각하면 어쨌든 근데 이 에피소드만 들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엄청난 도전 정신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서문에서도 그런 게 전 좀 느껴졌거든요. 뭐 이런 주제를 왜 해결 못하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그런 게 좀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나 이런 부분은 이제 유원준 기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호칭은 이제 기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님이신 김우창 박사님 되시겠습니다. 김우창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또 스펙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제가 감이 안 올 정도인데요. 일단은 최적화 이론을 전공하신 그런 금융공학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최적화와 금융공학 쪽에서는 거의 최우수 국제학술지인 퀀터테이티브 파이낸스의 한국인 최초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널 오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한국인 최초 그 역대 최연소 편집위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초, 최연소 이런 게 많아. 즉 영재라는 얘기입니다. 영재와 천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헤지펀드를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쉬운 게 아닌데 헤지펀드 공동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결국 퀀터테이티브한 그런 방식으로 헤지펀드를 창업했기 때문에 엄청난 금융공학 전문가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2016부터 국민연금 그 수탁자 책임 및 기금운용 발전위원회 그리고 국회 연금특위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금융공학을 전문하시고 헤지펀드까지 운영하는 그런 금융 전문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연금이라는 약간 안 어울리는 주제에 깊게 그 다이브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학사도 당연히 서울대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했고요. 뭐 프린스턴 박사라면은 거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버냉키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그런 학력뿐만 아니라 실력을 토대로 이렇게 했고요. 책 서문에서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저는 좀 더 많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연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고 하면은 이제 김우창 박사님의 어머님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자기가 연금을 낸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만든 이 제도가 너무 고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금 제도가 요즘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거의 뭐 대한민국이 낳은 천재 효자이자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김우창 교수님도 이제 자기소개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재직 중 김우창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최 작가님께서 되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쪽에 커리어 초반에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공학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최 작가님도 이렇게 무용 쪽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출발점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쪽에 시작점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박근혜 정권 때인데요. 그때 이제 국회에서 조금 부르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떤 연금 개혁 논의가 되게 이념적이고 어떤 정파적인 어떤 프락시 워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장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약간은 정치한 분석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전문가 집단은 그게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쟤를 불러오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정부위원회를 5개를 했는데 수탁사 책임 전문위원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요. 네. 재정추계라고 하는 건데 네. 2007년부터 8년까지 했던 4차 재정추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했던 5차 재정추계에도 위원으로 들어갔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그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으로 좀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시작은 조금 이제 기금, 조금 공학적인 방법론, 어떻게 이 최선의 어떤 배분을 만들어낼까 이런 거였지만 조금 되게 자연스럽게 제도하고 기금은 사실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본질은 기금이 아니고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유 기자님하고 인연이 생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술 마시면서 그 인연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두 분은 그럼 언제 처음 만나신 저도 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2015년 공무원 연금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공무원 연금의 정부의 주관은 인사혁신처라는 곳에서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인사혁신처 담당 기자였었어요. 그때. 거기 출입하셨었군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2007년 이후에 유일하게 연금 개혁을 했었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공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알게 됐고, 저야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대상자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하면서 사실은 김우창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제가 취재를 하게 됐고요. 그런 인연에서 김우창 교수를 만나 뵈게 됐고, 특히 제가 김우창 교수를 찾게 된 이유는 아까 김우창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연금에 대한 어떤 담론이 약간 이념적이고 가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사로 쓸 때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제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개량화된 시각으로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김우창 교수, 실제 특이할 뿐만 아니라 약간 좀 독보적인 면이 있죠. 이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저기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보면 사실은 이런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저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조금은 한 측에는 재정학자, 한 측에는 사회복지학자 이렇게 두 축이 있는데, 당장 이제 2006년에 미국의 퇴직연금 개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프린스턴 시절 스승님이 미국 하원에 이제 좀 도움을 주셨고,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프랑스 연금 개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무슨 안을 냈을 텐데, 저하고 좀 이제 유사한 연구를 하는 동료 학자가 하나가 있어요. 프랑스의 그랑제골 중에 한 곳에. 이제 그 친구랑 뭐 다른 학회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좀 안을 개선해서 내달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는 조금은 이제 전문가들이 합의해야지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건데, 통상적인 연금 개혁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근데 정치인들이 사실 개선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더 중요한 걸 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념적, 정치적 지향점에 맞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게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사실 한국은 좀 특이하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의 경력이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기에 특이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로벌로 보면 전혀 안 특이한 저 것이다. 같은 사람은 되게 일반적이에요. 저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기금 운용위원회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 소위 그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라고 부를까요? 그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게 되면은 두 분이 너무 불편해 하실까봐.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갑자기 가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는 제 소개를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좀 느끼셨겠지만은 요즘 저희 채널의 PD도 90년대 생이시고, 그리고 우리 채널의 연령 구성대를 보면은 뭐 40, 50도 많지만 그 아래 세대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분들끼리 사석에서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연금은 세금이고 기금은 고갈될 거고 한국은 떠나야 될 거고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분들이나 5차 몇 차 재정 추계나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깊은 얘기와 좀 동떨어져서 그런 차원의 논의보다는 이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연금이 결국 제도와 기금 사이드로 본다면은 제도의 개념이 있고 아까 또 기금 사이드가 있는데, 기금 쪽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연금은 좀 오히려 제도인 것 같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뭔가 인터뷰의 전체 주제 꼭지에 답을 벌써 줘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차적으로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그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을 아직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안 보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있는 그 순서대로 조금 가긴 할 건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맨 처음 나오는 게 첫 번째는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 빈곤율, 이런 데이터들이 먼저 나오고, 또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OECD 국가에서 높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빈곤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 또 다르긴 하지만은
자살률 그 자체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숫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노인 세대가 굉장히 많아진 이런 부분을 책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었던 그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왜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노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길래 이렇게 된 것인가? 네, 유 기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일단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부가식이잖아요, 저희 나라. 지금 사람들이 돈을 내고 혜택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연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의 표준은 사실 부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내서 지금 은퇴한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남거나 부족한 돈이 기금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 재정이 들어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시작을 모든 설계는 부가식처럼 했는데 당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셨는데 부가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연금에 가입 못한 사람들이 당시에 연금의 설계는 부가식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미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는 아마 노인 인구 비율이 한 2%나 됐을까요? 사실은 지금 기초연금 저희가 드리는 걸 생각하면 그 당시 노인분들한테 작은아마 연금 급여를 그냥 드렸으면 우리는 이제 부가식 연금으로 아마 정착이 됐을 텐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뺀 거예요. 아, 그럼 부가식은 가입 안 했어도 일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근데 이제 가입을 한 사람한테만 주고 가입 안 한 사람은 아예 안 주는 그런 제도가 된 거고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60 좀 넘으면은 막 환갑잔치하고 막 그런 세대였고, 또 대부분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었고,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봉양해야지 하는 게 사회적 문화였기 때문에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닥 크게 느끼지 못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노인이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고 사회는 점점점 더 팍팍해졌고 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폐지 줍는 노인으로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보니까 소위 폐지 줍는 노인분들 숫자는 10만 명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책에서 연금 적용을 제도받지 않는 연금의 사각지대 분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연금 사각지대 숫자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금의 사각지대는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에 5천만 명 중에 대략 절반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에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게 뻔히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10년 이상을 내야지 연금을 받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금액을 받으려면 그래도 20년 동안 뭐 얼마라도 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라는 게 좀 많이 양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근로 그 소득 기준까지. 그렇죠. 삼성전자 다니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을 할 것이냐. 근데 평균으로 보다 보면 둘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 절반 정도의 인구는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나중에. 지금 젊은 세대도. 비정규직, 그 다음에 뭐 일용직, 그 다음에 플랫폼. 저는 이건 진짜 완전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두 분 보시기에 연금에 대한 논의 우리 때는 뭐 고갈돼서 못 받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고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연금을 아예 제도적으로 못 받을 사람들도 소위 1,몇백만 명이나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가정주부도 있다는 사실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임의 가입자란 형태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가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특별히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자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명이라는 그런 큰 숫자가 거기서 나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사각지대가 넓은 이유는 비정규직 형태가 많다든지 가입 기간이 나중에 의미 있는 연금을 받기 힘들 정도로 짧은 분들이 너무 많다. 아니, 저는 연금 문제가 그동안에는 그냥 2000 몇십 년이 돼가지고 기금이 고갈이 돼서 이걸 내가 받고 말고 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소위 아예 구조적으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숫자도 말도 안 되게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꾸로 말하면 그분들에게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그 코스트도 엄청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이런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전국민연금이라고 보기에 조금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까지 나오냐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다. 근데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게 일부 국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한테 모든 국민한테 혜택을 보는 거지만 네. 국민연금에다 재정 투입을 하면 이 마치 일부 국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정책처럼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사각지대를 방치해서 네. 연금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와서는 그 결론만 보고 지금 와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마치 전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일부 국민을 위한 혜택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전 국민 연금을 할 것이고 지금 연금을 보험료를 내면 국가가 나중에 늙어서 퇴직하신 다음에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정부의 약속과는 많이 벗어나 있는 형태다. 결론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연금개혁의 한 꼭지가 정부의 재정 투자를 좀 하면서 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을 또 김우창 박사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우창 교수님 그 주장대로 좀 하려면 재정 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만드는데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를 방금 비판을 해주신 거네요. 엄청 와닿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가식으로 좀 의도는 했는데 실제는 부가식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크하는 많은 연금 선진국의 개념도 좀 그렇지만 좋은 공적연금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부가식이고 소위 사각지대가 훨씬 좁나요? 약간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고 가자면 네. 그러니까 부가식은 이거예요. 기금이 없이 현재 2050이 60대 이상을 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현 경제활동 세대가 그렇죠. 은퇴 세대들에게 해서 드리는 제도다. 네. 그래서 언론 숫자를 계산해 보면 2050이 노인보다 한 뭐 3배, 4배 많다. 그런데 노인들한테 이분들이 젊었을 때 받았던 소득의 한 50%를 해주자라고 한다면 뭐 젊은 세대가 한 3배, 4배 많으니까 보험료 12%, 13% 내면 현재 노인들한테 이분들이 젊었을 때 소득의 50%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소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완전 말 되죠. 우리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기금은 고갈되는 게 조금 당연한 것 같고, 딴 나라를 보니까. 그럼 처음에는 가게도 개업하면 조금 할인도 하고 서비스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직관적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설득이 필요했고, 그래서 약간 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까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에 도입되었던 그 시점, 이미 65세, 70세인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은 연금을 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44년생이신데 이미 88년에 40대 중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그 전에 엄청 오래 하셨는데 그리고 IMF 전후로 하셔가지고 이제 경제활동을 관두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금을 낼 수 있는 기회는 10년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으니 이게 받는 돈이 적었어요. 되게 모순된 두 가지 형태로 시작을 한 건데 장기적으로 부가식 가는 건데 최초에는 우리가 적립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낸 돈이 기금에 쌓이고 나중에 기금 수익률을 더해서 받아가는 구조. 다만 이게 개인 어카운트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이제 한 풀에 하면 기금운용 수익률도 아무래도 올라갈 테고 특히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롱제비티 리스크 부분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정도는 기금에서 해결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적립식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의 형태는 적립식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가식으로 간다라고 설계를 한 거죠. 부가식하고 적립식이 어떤 게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것도 그 사회가 합의가 되고 지속 가능하다면 괜찮은 겁니다. 다른 나라, 특히나 이제 유럽의 뭐 독일이나 프랑스 기금 거의 없이 부가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젊은 세대가 앞 세대를 모시는 게 사회적인 어떤 연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된다라는 역사가 거의 뭐 70년, 80년, 100년이 넘은 거예요. 당연한 문화인데 우리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88년, 전 국민으로 강제화된 게 99년이거든요. 그럼 불과 25년밖에 안 돼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인 그 상황에서 인구 구조는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누가 봐도 지속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나는 못 받겠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 그러면 자 그러면 부가식이라는 건 지금 내가 돈을 내서
바로 은퇴한 노인들한테 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적립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적 보험처럼 네. 내가 돈을 내. 그러면 기금공단에서 그 돈을 관리하다가 내가 은퇴하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사람이 그대로 이제 받는. 그렇죠. 예. 한국의 네. 국민연금은 어떤 거냐? 네. 부분 적립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낸 돈과 상관없이 내 평생 소득에 40년 가입했을 때 40%를 주는 거잖아요. 네. 확정돼 있단 말이에요. 적립식이라는 거는 내가 수익률이 높거나 낮거나 하면 내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네.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내라는 만큼 보험료를 내면 내 평생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 식으로 이걸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모태는 부가식에 가까운 거예요. 다만 당해 연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연금 비율을 주지 않는 의사결정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적립식도 아니고 완전 부가식도 아니고. 첫 번째 하나는 서구의 어떤 오랜 연금 역사를 가진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달할 때였지만 우리의 국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학자들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돈이 쌓인 거죠. 급속하게. 네, 전 국민한테 보험료는 받는데 딱히 누구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급속하게 쌓인 거고 그때 당시에 정부가 그 돈을 공공 투자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때는 좀 의도를 하고 그렇게 좀 바꿨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연의 어떤 결과물로 막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가까워요? 그거가 의도가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취재는 제가 하지 못했고 하지만 당시에 이제 정부가 그때는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어떤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기금 관련해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기재부 재경부 같은 곳에서 기금 관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부가 투자하는 데 썼고 정부가 주는 만큼의 이자를 기금에다가 주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뭐 이제 해외에 투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기금을 갖다 쓰고 정해진 이자를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팩트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청약 관련해서 주택도시기금위원도 했었는데 청약도 넣으면 그 청약 주택도시기금 모인 걸 가지고 또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더 오래전에는 연금으로 모인 그걸 가지고도 했다가 이제 이자 주고 막 이런 걸 했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8, 90년대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이게 나온 김에 그러면은 한국 연금의 제도 개선이 88년이 있었고 99년이 있었고 또 참여정부 때 또 크게 한 번 있었고 하면서 저희가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좀 공적연금이고 그리고 그 책에서는 공적연금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2007년 그 노무현 정부 때 약간 약해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소득을 소득 대체 60%까지 주겠다 뭐 했었다가 그러니까 DJ 정부를 거치면서 그리고 40%로 낮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금이 이제 소득의 40%밖에 안 주면은 나는 어디서 노후 소득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그 연구를 뭔가 많이 했을 것 같은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연금 개혁의 당시에 그 논리나 뭐 그런 건 뭐였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좀 낮추면서 이제 소위 사적연금 시장을 뭐 키웠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여기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먼저 우리나라 연금, 그러니까 노후 소득 보장 체계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층, 2층, 3층이라고 통상 칭하는데 1층에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는 보험료 9%를 40년 동안 내면 은퇴한 다음에 평균 소득의 40%를 주겠다. 그게 1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최 작가님은 지금은 퇴직연금을 안 하실 텐데 예전에 회사 다니실 때는 1년에 한 달치 월급만큼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퇴직연금이에요. 1년에 8.33%. 그것도 강제입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3층이 개인연금, IRP. 강제는 아니지만 돈을 들면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리고 이제 그 맨 아래쪽에 기초연금. 예, 0층이라고 통상 많이 청하는데 그냥 지금 노인들이 좀 많이 힘드시고 국민연금도 없으니까 노인들께서 굶어 죽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 이분들께 그냥 세금을 걷어서 30만 원, 40만 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이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개혁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7년에 노무현 정권 개혁 때 그 전에는 보험료 9% 소득 대체율 60%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내면 은퇴한 다음에 사망 시까지 생애 평균 소득의 60%를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40년 부었을 때고 우리가 절반만 20년만 부었다라고 하면 그 절반이 30%를 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개혁의 주역은 사실은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셨고요. 이제 그분의 워딩이 딱 이랬어요. 불효자다 우리는. 왜냐면 아까 유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연금을 도입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부가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연금을 내지 못했던 노인 세대는 버렸거든요. 연금을 안 냈으니까. 부가식은 사실 주는 것도 안 이상하잖아요. 그럼 기금이 고갈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때 유시민 장관이 우리는 불효자고, 그런데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다음 세대들이 인구가 이미 그때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으니까 보험료가 막 30% 이렇게 돼야지 각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죄를 짓는다. 이런 세대가 어딨냐. 그 논리로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으로 장기적으로 줄이는 개혁을 한 게 당시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고요. 사실은 그 전에 2007년 개혁 전에 2005년에 공식적으로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건 맥락이 조금 달라요. IMF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전만 해도 퇴직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은 통상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전셋집 좀 올리거나 청약되고 이랬을 때 국가에 의한 강제 저축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산해가지고 돈을 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IMF 때 엄청 많은 기업이 망하면서 그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없어졌는데 퇴직금도 날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딱 보고서 아 이거 큰일이다.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그때 기업이 주머니에 손 주지 말고 월급을 받을 때 그 월급의 8.33%를 기업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에 돈을 태워라. 그게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법입니다. 아, 그럼 퇴직연금법 도입에 단초가 된 거는 IMF 때 퇴직금을 주지 못한 기업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던 맥락이 좀 더 가까웠다. 저는 책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0단, 1단이나 3단 얘기하셔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는 2단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으니까 그럼 1단은 좀 힘을 빼나? 약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건 없었던 거. 그러니까 사실 2단은 지금 현재 제도만 놓고 보면 그냥 내 어카운트에 넣고 받아가는 구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만 퇴직연금이 그렇게 도입된 건 아닙니다. 미국도 똑같았어요. 1960년대에 좀 큰 기업들이 막 넘어가면서 퇴직금을 줄 주체가 없어지니 케네디 대통령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내려요. 이거 좀 어떻게 해라. 근데 이 양반이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에리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정확히 하면 퇴직연금법입니다. 그거를 도입을 하고 그게 지금 2005년에 우리가 도입했던 그거랑 동일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기업이 주섬주섬 주지 말고 보험료를 월급을 받는 순간 기업과 독립적인 어카운트에 태워줘라. 근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함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1층, 2층, 그리고 3층은 사실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렇게 형성이 된 거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소위 이제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은 연금 시스템이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2층이 그렇게 생긴 거고 1층은 국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좀 모자란 거는 그거는 여러분 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세제 혜택을 드릴게요 라는 그런 걸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연금은 약간은 시작은 유럽식처럼 했다가 중간에 미국식으로 약간 변화하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그거는 좀 한국의 많은 제도가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해하시기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적연금이 발달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시장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공적연금으로도만 받는 연금액이 충분히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완전 사적인 연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럼 유 기자님은 혹시 뭐 그 어느 쪽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셨던가요? 책을 접필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 하시던 생각 중에?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제도가 흘러온 방향이 지금 0층, 1층, 2층 하는 게 이제 다층 연금 체계잖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 드라마틱하게 다시 유럽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완전히 쪼그라뜨리고 완전히 미국식으로 간다든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래 애초에 세팅됐던 역할들이 발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퇴직연금이
사실상 노후 소득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입직 기간이 짧다 보니까 퇴직금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매매나 전세 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퇴직 때까지 그걸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찾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는 국민연금밖에 안 남는데, 국민연금은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우리에게 떨어진 거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풍족한 노후까지를 보장하기는 애초에 힘들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준까지는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이런 개혁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그 급여액은 빈곤선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연금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작한 게 1960년대고, 더 빨리 시작을 해요. 그렇죠. 사학연금이 시작한 게 73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군인연금이 이제 공무원연금에서 별도로 빠져서 나온 거고. 그럼 사실 70년대쯤에는 우리가 뭐 잘 사는 국가는 아니지만 연금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70년대쯤에는 우리 연금이 아마 도입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오일 쇼크 같은 게 터지면서 의사결정이 안 된 거죠. 안 되고 이제 격변기를 맞고 이제 전두환 정부 신군부가 들어오고 거의 이제 임기 말쯤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돼서 굉장히 늦게 출발을 한 셈이고요. 모르겠어요. 결과는 아까 저 DJ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3%를 떼고 70%를 주겠다는 약속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허무맹랑하죠. 네, 이게 납부 3% 하는데 소득 70% 준다는 거는 뭐.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연금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런 당근을 던져야 이 제도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고, 바로 5년 뒤에 그래서 6%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이제 60%로 깎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때는 은행에다만 예금을 넣어놔도 10%씩 이자가 붙을 때였거든요. 지금 그 상상할 수 없잖아요. 특별한 적금이 아니라 그냥 예금만 넣어도 그때는 성장률이 뭐 두 자릿수 나오고 막 하이싱글 나오고 이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장기 경제를 예측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DJ 정부가 한 개혁도 굉장히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나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을 이제 국민연금에 이제 붙여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입자들의 격차가 이게 극심하게 나는 상황이 사실 DJ 정부 때 시작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게 우리가 아니라 순수 그렇죠. 부가식이 아닌데 일종의 약간 부분 적립식인데. 그렇죠. 처음에는 10명 이상의 사업자만 가입 대상으로 했다가 5인까지 갔다가 99년에 5인 미만, 그러니까 사실상 도시 영세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DJ 정부 때 인원을 많이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만약에 10인 이상의 근로자 대상으로만 국민연금 가입을 시켰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이렇게 고갈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걸요, 아마. 근데 거기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인 가입 대상자들을 붙였기 때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세원 파악도 잘 안 되고, 또 실제로는 거의 영세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의 빈부격차가, 가입자의 빈부격차가 되게 크게 난 거거든요. 하지만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고 세금을 낸 사람들이 최소한 은퇴를 한 다음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준의 소득을 만들어주자는 거잖아요. 국민 모두가 돈을 합쳐서. 그렇다고 따지면은 사실은 공무원 연금하고 사학연금도 합쳤어야죠. 근데 공무원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그대로 다른 공적연금으로 존재하면서 나머지 국민들만 지금 다 합쳐버리는 셈이 된 거거든요. 취지에 맞게 제도적 보완이 꾸준히 됐었어야 되는데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냥 삭막하게 그냥 9% 놓고 소득 대체율을 그냥 40%를 깎은 게 아니고, 사실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한 50%로 깎고 요런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저항이 나오고 야당의 이제 반대에 부딪혔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소득 대체율만 깎이고 보험료는 10%는 넘길 수 없어. 그래서 그냥 그 9%로 유지된 측면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걸 그럼 만들자 대신에.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의 법적인 토대가 그때 마련되거든요. 아, 그럼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기초연금에 대한 토대는 노무현 정부 노무현 때부터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졌고 그게 이명박 정부로 네. 가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로 예. 해서 처음으로 10만 노인한테 원. 10만 원을 네, 줬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공약으로 네. 전 국민한테 20% 원씩 드리겠다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 하지만 네. 실제 법례화되는 과정에서는 소득 하위 70%로 된 게 지금 현재 기초연금의 근간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40만 원으로 높이겠다라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실현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저는 이제 첫 번째 그 시간에서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인데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를 하다 보면 결국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의 역사에서는 그게 적립식이든 부가식이든 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금제도가 구성되고 현재까지 이르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미국식에 가까운 다층 연금제도를 갖게 되었고 현재는 이제 유럽에 가까운 그런 공적연금이 소득재체 막 60-70% 쓰는 그런 연금제도까지는 가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금을 혁신파는 제 유럽처럼 가자고 하면서 국민연금을 다시 어떻게 막 이제 세게 해가지고 소득대체 막 다시 60-70% 주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현재의 다층 연금제도에서 약간 마일드한 혁신을 통해가지고 합리나 최적성을 추구하시는 그런 계층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다층 제도 역시 정말 순수한 적립식이나 순수한 부가식이 아니고 기초연금은 그냥 모두에게 주는 방식이고 국민연금은 약 그 혼종 방식이 된 거고 사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과 IRP부터는 이제 적립식 방식으로 된 굉장히 복잡한 어떻게 보면은 한국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금제도가 된 게 이제 이 층의 문제인데 그럼 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연금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을 없다 이제 쓰시면서 요 방향성의 한국의 연금 상황에서 가장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